남의 이혼 소식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랑 나비아트센터 노서영 관장의 그 이혼 또 재산 분할 그 판결 언론에 정말 많이 나왔죠.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 재산 분할금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뭐 부자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서민들도요. 이혼할 때 최대 쟁점이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번에 최태원 회장 건 보면은 재산 분할의 기준을 다시 이제 마련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세기의 이혼 소송이죠.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사실 대단합니다. 이게 막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에 있어서 관심이 좀 높았잖아요. 네. 이게 그 법원에서 좀 판단한 내용들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처분한 재산이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게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요지는 혼인 관계 파탄 후에 부부 일방 중에 어느 한쪽이 이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혼 전에 부부 일방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는 목적이 공동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줘버린 대상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그러니 이거는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이에 앉아져서 별거하고 있는 사이에 부부 중에 한쪽이 이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분할해야 된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맞다.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거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되는 안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사건 살펴보면요, 최 회장이 뭐 재단이라든가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뭐 SK 관련 주식 내지는 SK 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으로 처분한 재산이 총 927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아서. 네. 이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가 가진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동재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준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SK 주식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위해 그 주식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이런 증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럼 이거는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재산 분할이 꼭 고소득자나 부자들의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이혼한다면 누구나 이거 재산 분할 과정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혼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양측 중 누구에게 있는지, 뭐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친권자 뭐 누구 지정하고 양육비는 또 어떻게 지정할 건지, 뭐 이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해져야 됩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은 뭐 합의로 서로 분할한다면야 분쟁이 없겠는데 아하. 그렇지 않다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재산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하고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투여된 부부 각각의 기여도, 공헌의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편 부인의 자산과 빚을 모두 표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를 모두 더하고 빼서 총 남은 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을 양측이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서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것을 정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게 기여도 아닙니까? 기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숫자로 뽑아볼 수 있는 재산 자체는 뭐 뚜루룩 치면 요즘 다 나오니까. 근데 그 기여도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만약에 경제 활동을 안 했다면 또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것도 어렵죠. 기여도는 혼인 기간과 그 과정,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뭐 이혼 이후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회 비용까지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네. 결정이 되는데 가사 노동만 한 주부라면은 돈을 번 것이 없으니까 기여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더라도 가사 노동의 기여도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해왔다면은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사례들을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여성은 혼인 생활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요. 남성은 돈을 벌기는 했는데 여기저기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잃기도 했고, 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용처를 할 수 없는 어딘가에 뭐 쓰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예. 재산 분할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사례에서는 여성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오히려 아. 절반보다 높게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히 이런 사례에서는 이 여성이 장기적으로 작성한 가계부, 그리고 남성이 무분별하게 카드 사용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성의 어떤 가사 노동이나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서 지금의 자산을 더 많이 형성한 거다. 네네. 오,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주부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높게 판단되겠죠. 뭐 5년의 혼인 기간과 10년, 20년의 혼인 기간의 기여도가 같이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양육과 가사 노동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라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돈이다. 따로 모은 거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소송에서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예.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을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특유 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특유 재산이 유지 관리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재산 분할 심리에서 고려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단순히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는 특유 재산이지만 예. 이 재산을 이제 관리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관리를 했다라면은 이러한 노력을 따라서 이제 기여도를 인정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꼬마 빌딩 하나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 막 리모델링하고 뭐 테넌트라고 하죠. 1층에 카페 놓고 2층에 무슨 은행을 유치해 이런 걸 아내가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거를 관리한 사람에게 기여분이 더 간다 이런 네네.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신 집 같은 게 일단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부부가 신혼생활도 하고 그쵸, 아이도 당연히. 키우고 네.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쪽은 맞벌이로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 집값에는 그 월급이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벌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에 대해서는 나의 기여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벌이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이 집에 대한 세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그러면 이 집을 팔지 않고 해당 자산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되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줬다. 막 이렇게 되면 또 상당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상속받은 집이었지만 그 재산세 같은 거는 내 통장으로 냈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부부의 공동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이거 종류도 좀 나눠봐야 하는데 뭐 부동산, 예적금, 주식, 뭐 빚, 부채 같은 거 네. 어디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남에게 빌려준 것 이것도 이제 공동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채무, 빚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귀금속, 가구, 차량, 선박, 골동품, 미술품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장래 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와 같이 이제 혼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고 한 명의 노력을 해줬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이제 예상 수입이 있잖아요. 높게 예. 고액의 연봉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모두 다 공동 재산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유형의 자산으로 가치를 측정을 해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겠네요. 근데 이게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집을 두고도 싸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단 한 채만 있어도 또 어찌됐든 간에 이걸 이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나누게 돼요? 만약에 특히 공동 명의도 아니고 단독 명의라면? 네네. 이게 한 사람 명의로 해놨다고 해서 이거 저 집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재산 분할은 이런 부부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이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여도를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분할하게 됐는데 혼인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유 재산이 아닌 한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명의로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지연님이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서 남편하고 같이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터디 성격에서 경제 공부하는 성격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혼한다고 해서 한 채 있는 집을 단독 명의였는데 네. 재산 분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집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요즘에는 서울 빼고는 거의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분을 해서 나눠라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간혹 부부 둘이서 어떠한 비율로 공유해라. 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혼 소송이 끝나고도 한 집을 두 명에서 이제 1대1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쪽이 뭐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고 뭐 이를 처분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나머지 금원을 상대방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공동 명의라고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지분을 주고 나머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라라고 하는 식의 판단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액을 평가해서 그거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 돈을 나누고 한 명이 명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집 오직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언젠가 또 팔기는 팔아야 되는 네네. 거고요. 유동화로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다라고 해서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재산 분할 딱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막 가격이 엄청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시세 변동이 이제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소송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러 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변론 기일이 한 번만 끝날 수도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뭐 한 번 하고 다음에 내가 뭘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변론 기일을 잡고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치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이제 그러면 선고기일을 언제로 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2025년 11월 11일 2시에 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날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정하게 됩니다. 아하. 주식 시세도 그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나오기 직전에 변론기일 그때를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 아파트의 거래 내역을 참고해서 서로 정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쌍방이 이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렇다면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또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나 은닉하기가 쉽잖아요. 빼돌린다라고 하죠. 네. 빼돌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혼인 일방 당사자의 그러니까 재판 이혼 청구일, 소재기일을 시점으로 있는 금융재산을 모두 다 평가해서 반영되게 됩니다. 재산,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빼돌리는 것은 아하. 빼돌리는 것 또한 다 공동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어졌다. 그 2년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소재기한 날을 기준으로 네. 못을 박아놓는 거네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만약에 빼돌린 게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네네. 재산 이거 분할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있으세요. 현금으로 빼버려서 빼버리면 못 찾는다. 뭐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부동산 가치를 낮게 만들어서 이 재산 분할해서 줘야 될 돈이 적어진다.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3년의 기한을 정해서 살펴봅니다. 뭐 예금, 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느 순간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쭉 보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막 돈을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판사님한테 이 부분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급하게 팔아버릴 것을 대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이 집 이혼할 때까지 못 판다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딱 적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려우니 또 빼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금융재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가압류. 그러니까 일단 금융재산을 빼거나 송금할 수 없도록 그냥 묶어놔라. 얼려놔라라고 할 수 있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딱 얼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혼 재판 중이다라는 걸 그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집을 현재로서는 못 판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팔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야, 김준호님이 복잡하네요. 이혼 안 할래요라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늘 제가 권유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법률 상식으로 또 가정의 평화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